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몰빵친 국가가 어떻게 몰락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DC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미국 주식 갤러리의 베스트에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시면은 베스트. 누누이 말하는데 한국은 잃어버린 몇십 년이 아니다. 지난 30년 빼고는 앞뒤 역사 다 시궁창인데 길 가다 주운 돈이 네 건 줄 아노. 뭘 잃어버리긴. 1990년, 2020년 얻어 걸린 30년. 응응. 이런 글이거든요. 우선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근데 또 관점도 되게 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어떻게 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재 한국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 제목처럼 거의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모아놓은 모든 국부로 다 부동산에 몰빵을 쳤습니다.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받냐. 이득 본자는 정치인들이죠. 부동산을 통해서 정치를 굉장히 쉽게 했죠. 그냥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가의 모든 영향을 다 부동산에 때려 박았어요. 보이는데 정치를 되게 쉽게 하고 지지를 얻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호의호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업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에 대충 아파트를 짓고 부실 시공을 하고 층간소음도 해결하지 못한 품질 좋지 않은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공급을 해서 정말 떼돈을 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주주가 있습니다. 금융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 60%, 많은 경우는 70%까지 가죠. 이러한 주식들을 통해서 뭐 시세 차익도 따박따박 받았고 배당도 거의 매년마다 따박따박 받으면서 아주 꿀을 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피해본 사람은 누구냐?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예요. 네, 얘들은 뭐 결혼도 못했고요. 자산적으로 일단은 이들이 사회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다 미래 기성세대인 거죠. 미래 세대보다는. 이 기성세대가 가진 자산은 상대적으로 펌핑이 됐고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전반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기성세대가 가진 아파트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갈 돈은 뭐 적겠죠. 그냥 뭐 물론 경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요. 청년이 원래 1년 뭐 10년을 일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 20년, 30년을 일해야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청년의 노동이 3분의 1 토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앉아서 청년의 노동 20년을 공짜로 빨아먹을 수 있는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는 그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청년이 미래를 포기했고요. 그 미래세대는 정말 적게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이득을 봤죠. 부동산이 펌핑이 되면서 그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이 과소비를 했고요. 굉장히 비싼 차를 많이 샀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1인당 미국보다도 이렇게 도로에 BMW, 아우디, 벤츠, 테슬라, 일본 제네식스, 렉서스 이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없습니다. 무슨 한국이 뭐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짜리 국가가 7만 불, 8만 불, 뭐 독일 4만 불 이런 국가보다 독일 3, 4차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본의 신주쿠나 백화점을 가면은 뭐 꼼데글송 같은 매장에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일본 애들은 꼼데글송 비싸서 많이 사지도 못해요. 근데 가면 한국인밖에 없어요. 이 쉽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펌핑을 시켰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차,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꿀을 빨았죠. 한국의 현금 흐름, 한국 개인들의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 굉장히 과소비를 하게 만들 수 있었죠. 오죽하면 한국 3만 달러 국가가 미국 7만 달러, 8만 달러 국민소득 국가보다 1인당 명품 소비가 더 많았을까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가 한국 보고 부자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펌핑시켰고 그 자산에 부채를 땡겨서 미래의 소득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적인 실적은 좋을지 몰라도 이 국민들의 장기적인 소득을 땡겨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긍정의 단계였어요. 1단계, 2단계를 넘어갑니다. 이제 몰락의 단계가 시작이 돼요. 몰락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현재 한국이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부양을 강제로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은행에 상환합니다. 그쵸?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더 많은 대출을 내야겠죠. 그럼 은행에 돈을 벌어서 다 갖다 갚느라 내수 업종은 붕괴합니다. 그럼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롯데,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요. 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가족 및 근로자의 소비 여력은 더욱더 붕괴하며 이렇게 붕괴한 소비가 더욱더 내수의 붕괴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은 월세, 임대료에 녹아서 높은 물가 그리고 높은 임금을 유발하게 됩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에는 뭐 정책적인 이유도 있지만 물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높인 이유에는 뭐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도 정말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은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내수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수출 기업도 좋지 않아요. 현대차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벌어들이고요. 삼성 갤럭시의 프리미엄 폰을 사주는 것은 상당 부분이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은 작지만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면은 왜 삼성이 강남에 갤럭시 매장 같은 걸 만들고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한국에 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한국 시장은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지만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기업들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런 수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임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대만, 중국, 일본 이런 데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건비보다 한국의 대기업이 지급한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밀리겠죠. 내수시장은 국민 전체가 일부 사람 제외하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수축돼서 수출기업도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고가 됩니다. 결국엔 수출기업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갑니다. 몰락하는 경제 그리고 포퓰리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 됩니다. 뭐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선거에서 지면은 정신을 이제 감옥에 갑니다. 옛날처럼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지지율을 잃는 순간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포퓰리즘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더 많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 안 좋고 내수가 붕괴했는데 화폐 가치가 버틸까요?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혹시 이게 어떤 차트인지 보이시나요? 이거는 US 달러와 남아공 화폐의 차트입니다. 1971년에 0.52였어요. 환율이. 현재 17입니다. 50년 동안 34배가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남아공 화폐가 34배만큼 가치가 하락을 한 거겠죠. 이건 터키의 화폐입니다. 1990년에 0.17이었어요. 현재 34입니다. 대략 200배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입니다. 대략 71년에 뭐 4파운드, 뭐 4.5 정도 됐었고
올라가면 10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2배 정도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 셋 중에서 한국은 어디에 제일 가까울까요? 한국이 스웨덴, 영국처럼 자국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 북유럽의 선진국인가요? 뭐 기름이 나나요? 한국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남아공과 터키의 전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1425원, 1340원 이런 것들은 이 그래프의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지금 보이는 원달러는 저는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포퓰리즘의 스텝 2, 스텝 3 단계를 지나고 있고요. 우리의 화폐는 전 여기 중간 3분의 1밖에 아직 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해 보셔서 꼭 난세에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